소비자들이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한 와인이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와인이다, 이런 오해를 하시고 심지어 판매자분도 이렇게 판매를 하시곤 해요. 그러니까 비오 와인이라고 해서 100% 건강한 와인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는 여자 임소입니다. 저는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고요. 내추럴 와인 전문 비스트로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와인업계에서 핫한 유기농 와인, 내추럴 와인, 오가닉 와인, 비오 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유기농 와인이 정말 몸에 건강한 와인인지 이번 영상 보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실 거예요. 먼저 표를 보면서 용어 정리부터 간단히 하고 갈게요. 내추럴 와인 협회에서 제작한 이미지인데요. 일반 사람들에게 와인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이나 방부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사용 가능한 첨가물의 종류, 그리고 방부제이자 보존제 역할을 하는 아황산염의 양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빠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전통 와인, 영어로는 컨벤셔널 와인, 요렇게 불리는 것들인데 보통 시중에서 보시는 99% 와인이 요거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마트 3만원대 탑3, 코스트코 3만원대, 5만원대 탑3, 요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고요. 특히 마트에서 할인 행사하는 9,900원, 요런 것들도 다 여기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작게 써 있는 것들이 허락된 첨가물인데요. 이걸 다 넣는 건 아니고 어떤 와인 메이커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두 번째는 비오 와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기농 와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오 와인, 오르가닉 와인, 바이오 와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세 번째 비오디나미 와인은 비오 와인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개념인데요. 영어로는 바이오 다이내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와인 이런 거는 여기 다섯 번째 카테고리의 내추럴 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내추럴 와인 카테고리는 다섯 번째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주 최소량의 아황산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머리 아프게 왜 이런 카테고리들이 생겨났을까요? 처음에 이런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만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밭에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거를 좀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비오 와인 같은 이런 느낌으로 와인 만드는 사람들은 밭을 최대한 건강하게 생태계를 존중하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얘네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끼리 어떤 규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고 인증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특별하다, 잘한다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럼 일반 와인, 전통 와인, 컨벤셔널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조금 아시면 후에 설명드릴 비오 와인이나 비오디나미 와인, 내추럴 와인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와인은 포도로 만드는 술이죠. 그러니까 와인 만드는 단계에서는 밭에서 하는 포도 농사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 수확한 포도를 데리고 와서 양조장에서 하는 술을 빚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일반 와인 중에서 저렴한 공장식 와인 생산하는 곳들은 와인 퀄리티와 생산량을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 두 과정에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요. 마치 성형과 메이크업으로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와인에 어떻게 성형과 메이크업을 입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밭에서는 제초제, 그러니까 잡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제초제, 그리고 해로운 벌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살충제, 그리고 와인의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팍팍 줄 수 있는 비료화합물 같은 걸 씁니다. 그러면 와인의 생산량이 쉽게 확보되겠죠. 그리고 병충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손쉽게 예방할 수 있고요. 당장 농사 짓기는 쉬운데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미생물까지 다 죽여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양조할 때는 놀랍게도 양조할 때 쓸 수 있는 제품은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진한 색의 레드와인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색이 좀 연하다고 싶을 때 색을 더 뽑을 수 있는 제품을 추가할 수 있고요. 좀 더 파워풀한 타닌을 가진 와인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타닌을 제품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타닌을 또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포도의 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런 산도도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운 해에 포도가 덜 익혀져서 알코올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당을 첨가해서 원하는 만큼 알코올 도수를
도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크 향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로 입힐 수가 있고요. 이런 첨가물들은 지역별 그 와인 협회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해마다 쓸 수 있는 제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발효 전, 발효 중, 발효 후, 병입 전 다양한 단계에서 논란이 많은 그 아황산염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산자 입맛에 맞게 와인의 메이크업을 잘 시킨 다음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싹 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주라는 작업인데 와인 안에 식물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요걸 하면은 레드와인의 타닌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계란 흰자, 와인을 숙성시키는 나무통에 계란 흰자를 때에 따라서 2개에서 한 8개 정도를 넣어요. 그러면은 계란 흰자가 와인 속의 식물성 단백질과 결합해서 침전물 형태로 와인 나무통 그 바닥 안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것만 빼고 걸러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르도 레드와인은 대부분 이런 작업을 거쳐서 부드러운 타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트라시옹이라는 작업도 하는데 필터링이라고 하죠. 깨끗하고 투명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갈아서 거르지 않은 과일 주스를 보시면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불투명하고 좀 뻑뻑한 질감이 있죠. 근데 반대로 착즙기에서 깨끗이 즙만 걸러낸 과일 주스를 보시면 맑고 가볍고 투명하고요. 과일 주스는 시중에 2가지 버전이 다 나오는데 전통 와인은 이런 혹시 모를 불순물 때문에 깨끗하게 필터링을 거쳐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취향 차이예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와인 모습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좀 멀겠죠. 포도가 자란 토양의 이런 특징들, 떼어고와 이런 것들이 이 작업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품을 쓰고 공정 과정을 거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다 허가를 받고 쓰는 거고 용량을 잘 지키면 건강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전통 와인 생산자 중에서도 열심히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첨가물들을 최대한 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와인이라고 해서 첨가물이 가득 든 와인, 건강에 나쁜 와인 이런 식으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저렴한 공장식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이런 첨가물들을 남용하는 건데요. 와인을 그냥 돈벌이 수단 상품으로만 보고 최대한 쉽고 빠르게 양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부분 저렴한 와인들이 이에 해당될 확률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상점에서 와인을 살 때 전통 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단순하게는 병에 비오나 비오디나미 라벨이 없으면 99%는 전통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라벨이 없는 와인 중에도 그런 비오나 비오디나미 내추럴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그래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유기농 농법이라는 게 생기기 훨씬 전부터 친환경적으로 와인을 만들어 왔는데 90년대 지나면서 그런 협회가 생기고 인증서가 생겼는데 돈을 주고 인증을 받고 이런 과정이 귀찮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증 마크 같은 거 무시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죠. 로마네 꽁티 같은 와인들이 그런 와인에 해당됩니다. 그럼 두 번째, 드디어 비오 와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가닉 와인, 유기농 와인 이런 와인이라고 하는 인증 기관이 프랑스에서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1991년이에요. 여기서 나눠주는 표준 안내서가 있고 이 안내서대로 하면 심사를 통해서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고 제품에 부착할 수 있어요. 아까 와인 만드는 과정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처음에 밭에서 포도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조장에서 하는 와인 양조. 이 비오 와인은 말씀드린 과정 중 첫 번째 포도 재배에만 해당되는 인증 마크예요. 제초제, 살충제, 화학 비료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 대신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인증기관에서 허락된 제품을 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부이 보르들레라는 제품이에요. 1880년대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 개발한 제품인데 영어로는 볼도 믹스처라고 하죠. 포도나무 밑에 잘 생기는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근데 이게 상당 부분 황과 구리를 베이스로 해서 이것 또한 많이 치면은 밭 생태계를 좀 파괴할 수 있다. 토양 불균형 혹은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강한 살충제나 제초제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직 이것보다는 더 괜찮은 제품을 찾지를 못해서 일부 내추럴 와인에서 이거를 극소량으로 쓰고 있어요. 비오 와인 협회에서는 양조 과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말은즉슨 유기농 포도를 재배했는데 양조할 때는 전통 와인만큼 혹은 그거보다는 좀 적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황산염도 일반 와인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양을 넣을 수 있고요. 비오 와인 인증 마크 중에서 에코서트라는 이 나뭇잎 모양의 마크가 거의 제일 유명할 텐데 소비자들이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한 와인이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와인이다, 이러면서 오해를 하시고 심지어 판매자분도 이렇게 판매를 하시곤 해요. 대부분 비오 라벨이 있는 와인들은 밭에서 세심하게 포도 재배를 하듯이 양조도 섬세하게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장식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은 농사는 이제 유기농으로 잘 지어놓고 양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첨가물을 최대한 많이 쓰고, 그래서 생산량도 늘리고 어떤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제품을 출시하는데 유기농 마크를 딱 부침으로 해서 건강한 와인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 와인이라고 해서 100% 건강한 와인은 아니다,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비오디나미 와인은 비오 와인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앞서간 개념인데 여기도 협회가 있고 표준 안내서가 있고 안내서를 잘 따르면 심사 후에 공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밭에서 포도 재배부터 양조 방식까지 다 컨트롤 하는데 당연히 뭐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거는 사용을 못 하고요. 양조 시에도 최소한의 첨가물만 허락됩니다. 비오랑 다른 점은 비오디나미 농법은 그 천체력, 원력, 뭐 자연의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중시하는 농법이에요. 이게 1800년대 때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연구한 농법인데, 이 사람은 농사꾼은 아니고 철학자이자 예술가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멍 때리면서 사람들 농사 짓는 걸 구경하다가 비료는 더 많이 주는데 수확량은 해가 갈수록 낮아진다,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밭의 자생 능력, 즉 밭이 스스로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오디나미 농법은 밭의 솥불을 이용한 기술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이 솥불을 솥불로 이제 땅의 음양의 조화를 맞춰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솥불에 솥동을 가득 채워서 달의 기운이 강한 겨울 동안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럼 솥불이 약간 솥동이 숙성이 되겠죠? 그 날이 풀리면 그 솥동을 다시 꺼냅니다. 달의 기운이 좀 약해졌다 싶을 때 겨울 동안 음의 기운이 충전된 이 솥불에 있는 솥동을 땅에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땅의 음양의 기운의 밸런스를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약간 미신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보르도에서 비오디나미로 유명한 샤또 르피라는 집이 있는데요. 시내 물방울에서 끝판대장으로 나와서 유명해진 집이고 또 실제로 가성비 좋은 보르도 와인을 만들고 있는 집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방문했던 사진인데 이 주인장 아저씨가 파스칼 아모고라는 분인데 입구에 보면은 이런 돌이 서 있어요. 이게 자기 포도원을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 땅이 움푹 들어가 있고 돌 조형물이 있었는데 여기가 샤또르피 와인의 에너지원이라고, 여기 손을 대면 이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손을 붙이고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보졸레 로마네 꽁티라고 불리는 막셀 라피에르라는 집이 있는데 갸메 품종의 레드와인을 만드는 집이에요. 여기는 뭐 비오디나미이자 내추럴 와인 하는 집인데 내추럴이나 비오디나미 집들은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인 필터링 대신에 탱크에 와인 주스를 가만히 두고 중력에 의해서 이런 좀 불필요한 너무 이렇게 뻑뻑한 질감을 가지면 좀 마시기 힘드니까 그걸 중력에 의해서 대충 찌꺼기를 가라앉으면 위에 맑은 주스만 걸러내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수티라지라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하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달이 2번 뜨는 그런 달이 있대요. 요 2번째 달이 뜨는 날,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으면 그때 이 와인 주스를 옮기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필터링된 와인이 훨씬 깨끗하고 순수하고 더 맛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와인 맛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규칙을 항상 따른다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원력에 따라서 농사짓고 미신을 믿고 좀 이런 거랑 비슷하죠. 사이비 종교 같긴 한데 그만큼 하늘과 달과 땅의 기운을 이렇게 살피고 정성스럽게 와인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좀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고 트렌디 와인,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요건 한번 다시 찾아올게요. 여기까지 프랑스에서 와인하는 여자 임솜이었습니다. 안녕.